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부자 본능을 깨워라라는 책입니다. 백승헌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는 작은 돈을 모아서 목돈이 되는 원리를 잘 알고 사소한 숫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를 잘하는 것이고, 투자를 잘하려면 숫자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을 숫자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을 숫자 감각이 좌우합니다. 숫자 감각은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의식으로 문자 언어보다 훨씬 명확하게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숫자를 현실적으로 명쾌하게 활용하여 동시에 감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숫자 감각입니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 이 숫자 감각은 재테크의 핵심 능력입니다. 숫자를 통한 경영은 단순히 숫자에 밝아서 계산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상과 미래 전망을 냉철하게 숫자로 예측하고 감각적 직관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숫자 감각을 키우고 생활화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의 핵심 코드이며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문자와는 다른 정보를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문자 언어는 아무리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어림잡은 표현일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잉어를 보았어. 얼마나 큰 잉어야? 어른 팔뚝만 해. 키 큰 어른? 아니면 키 작은 어른? 아마 상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했을 때와 어른이 했을 때 혹은 청년이 했을 때, 노인이 했을 때 각각 전혀 다른 기준치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 언어로 그 크기를 표현하면 누가 말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가 120cm에 무게가 10kg 나가는 거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숫자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싫어해서 실제 생활에서 숫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숫자 감각의 의미는 부자 경영학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에 밝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숫자를 지배해야 부자가 된다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숫자 감각의 핵심은 숫자 지식의 감각적 활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수치와 지표, 계산에서 숫자를 통해 사고하는 것은 물론 숫자로 행동하며 독특한 감각을 개발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숫자와 감각의 조화가 부를 결정짓습니다. 부를 얻는 비결은 숫자에 밝아야 하고 숫자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발달해야 직관력이 살아납니다. 부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면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감각을 살리려면 숫자에 혼해야 하고요. 또한 숫자를 조절할 수 있어야 선택과 결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감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만 하다간 실패하고 맙니다. 직관력은 숫자와 감각이 무의식적으로 결합되어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징조나 기미는 일상에서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보면 통계 수치와 다른 어떤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관은 숫자와 감각이 결합된 육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투자에 있고 투자는 숫자와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숫자 감각은 실제로 부를 창조합니다. 숫자 언어에 능숙하면 냉철하게 사물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숫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나 시간, 업무 성과, 목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사업적인 감각이 살아나 자연히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모든 숫자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감각이 번뜩이면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숫자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시간입니다. 시간은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동시에 시간은 돈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며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므로 시간은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숫자 감각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생활 계획표를 세밀히 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며 모든 시간에 대한 규칙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황금과 같은 가치로 생각합니다. 또한 목표와 계획을 비롯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표시하고 물질과 시간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성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의 활용법에 있어 기본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을 할 때만큼은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을 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전 감각에서는 시간을 에너지와 숫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매 시간을 체크하며 자신의 업무와 자금, 아이디어를 적절한 시간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최고의 에너지이며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사람은 자산이며 동시에 숫자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조직이라는 숫자로 채워진 시스템 속에서 살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뛰어난 인재가 되어 사람이 많은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거나 주변에서 인재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인맥의 구성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인맥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네트워크 인맥의 숫자 구성이 짜임새 있으면 현재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인데요. 업무에서 숫자 감각을 키우려면 측정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제 성과에 대해 숫자로 명확하게 측정하여 평가를 내리며 자율적으로 숫자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업무를 진행하며 숫자를 통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동시에 숫자와 감각을 잘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돈인데요. 돈은 숫자의 변화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돈의 지출과 수입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와 감각적인 면이 결합되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적시적소에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가치를 빛낼 수 있는데요. 돈의 흐름에 따른 숫자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의 관계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알아봅니다. 인력과 돈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품과 돈의 관계, 수익과 지출의 관계를 숫자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약과 수입의 창출을 통해 기분 좋게 돈의 숫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 철학을 정립해서 그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철저하게 실전 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롯한
모든 경비를 기록하고 항목별로 분석하며 자세한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며 손실을 겪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숫자로 읽고 감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돈 버는 자랑 말고 돈 모으는 자랑을 해야 합니다. 돈은 빠르게 순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소비를 해서 돌려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돈은 순환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활기를 띨 수 있듯이 돈 역시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돈의 순환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한 사람만이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 인맥, 물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돈의 순환을 꿰뚫고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매 순간 컨트롤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숫자 감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알맞게 잡아야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며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자기 관리가 되었을 때 돈의 순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돈의 가치를 지배합니다. 의식과 돈의 가치는 중요한 관련성을 지닙니다. 부자는 올바른 부자관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 철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를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식 자체가 돈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돈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점은 지대한 결정력을 지닙니다. 부자가 되는 의식의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돈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무의식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의식 중에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의식, 돈의 가치에 대해 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됩니다. 만약 머리로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면 돈을 빌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의 망설임과 창피함, 거절에 대한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돈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돈의 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를 인간의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질 경우에는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원리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가난에 찌든 사람은 의식이 혼탁해서 자산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부자관을 가짐으로써 의식부터 부자가 되어야 하고 돈의 가치를 정당하게 숫자 감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존 맥스웰 지음, 김고명원 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타고나지 않은 능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서서히 향상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
우리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요. 이 책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역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기 인식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기 인식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있으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과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있으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더 깊이 자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집중인데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늘 보던 대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탐색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각인데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역량을 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변명, 현실과 동떨어진 성공에 대한 환상,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습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정적 감정,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는 태도, 부족한 자기 성찰, 경험을 얻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회피가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체득한 사람은 대부분 현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런 방해 요인과 씨름하며 혼신의 힘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경험을 성찰하려면 극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맹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려면 나보다 나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로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원합니다. 탁월한 능력은 강점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역량을 키우는 최선의 길입니다. 마지막은 의도인데요. 현실을 자각하고 역량에 도전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품고만 있으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관건은 실천입니다.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력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입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오르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산 역량에
마개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내리막으로 미끄러지는 삶과 오르막을 오르는 삶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리막으로 미끄러지는 삶은 가치 있는 것이 없고요. 약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부정적 가속도, 패배, 의욕 저조, 영향력 없음, 발전 없음, 목적 없음, 허무합니다. 이에 반해 오르막을 오르는 삶은 모두가 가치가 있습니다. 강한 자존감이 있으며 긍정적 가속도, 승리, 의욕 충만, 영향력 있음, 자기 개발, 목적 있음,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이란 말은 매력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모두라고 하면 왠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르막은 고생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르막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리막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만 느끼면 됩니다. 내리막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 인생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때그때 좋을 대로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리막 인생에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없고 그저 순간적인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오르막은 힘이 듭니다. 오르막을 오르려면 의도, 에너지, 결심, 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좋은 성품을 발휘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일은 대개 어려운 법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올바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을 선택하고 결국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을 탑니다.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가 되짚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 역량이라는 방면에서 누구나 부닥치는 어려운 과제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온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소기의 성취와 보상을 향해 오르막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생산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생산성 수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산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오르막 기법과 습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태도만 좋다고 무능함이 만회되지는 않습니다. 태도만 좋다고 없던 기술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태도만 좋다고 꿈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태도만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로 인해 인생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고 단 한 가지 태도만 다르다면 보통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삽니다.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선택만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변화도 없습니다. 자신의 태도 역량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는 개인의 몫입니다. 자신의 변화는 오로지 자신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3. 나는 변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변화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태도는 자신 안에서 가장 유연하고 탄력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자신이 몇 살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가 긍정적인 태도를 이끕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 문제, 역경을 어떻게 상대하고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내부적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불변한다고 믿을 때는 난 항상 이래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전반적이라고 여길 때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라고 말합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면의 대화를 통해 설명 양식을 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외부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자신에게 이 일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변화를 줄 수 있어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될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는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쓰는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아이쿠, 내 예상을 빗나갔군. 괜찮아.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패배할 때보다 승리할 때가 더 많아. 세상에 패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운 걸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이번 일을 통해 난 더 발전할 거야. 괜히 한탄하지 말자.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실패나 패배를 겪고 나서 내면의 대화가 최대 24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를 말끔히 처리해서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든 우리가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실패나 패배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려 합니다. 아울러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만으로는 애초에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1. 겸손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신에게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타인에게 득이 되는 작은 일을 하면 겸손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상 배움을 추구한다. 실수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태도의 발현이며 그로 인해 더욱더 긍정적인 태도가 길러집니다. 3. 끝까지 버티는 뚝심을 기른다.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면 뚝심을 갖고 부정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로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며 소망하는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이든 재빨리 털어버려 감정의 응어리를 안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원한과
상처가 있으면 그런 감정에 압도될 공산이 그만큼 큽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가 나의 성공이나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절과 거부를 당했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가두는 한계에서 벗어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